안녕하세요. 개포동 행복부동산 민재쌤입니다. 이제 정말로 피하고 싶지만은 피할 수 없는 종합부동산세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금 제도가 많은 변화가 있음에 따라서 세금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면은 꼭 체크해 보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금년 11월 8일에 기획재정부서 발표한 자료인데, 금년도 과세 대상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0년 현재 주택 보유자 1470만 명의 약 8%에 해당된 숫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은 2017년도에 33만 명에 불과하던 납세 의무자가 2020년도에 120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약 3.6배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특히 2020년과 2021년 사이 급격한 기울기를 보시면은 좀 더 실감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0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기준이 9억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이게 11억으로 상향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 대상자가 40%의 상승. 이건 그만큼 2020년과 2021년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세수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겠는데, 이제 더 이상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실제 세수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는데, 2007년도에 2조 4천억에 불과했던 종합부동산세 세수액이 2021년도엔 6조 1천억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급해졌다, 많았다 볼 수가 있고, 또 부의 규모로 말하면 부자 수가 그만큼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뭔가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고지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로 우리나라 전국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첫 번째 유형별로 분류합니다. 유형별로 쫙 분류해서 그 분류된 유형 내에서 두 번째 인별로, 각 개인별로 합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에서 우리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6월 1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자, 이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많은 것이 결정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택수 판정할 때는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여부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을 서울과 성남, 과천, 하남, 광명 이렇게 5곳을 제외하고 전국을 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는데, 이것이 이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액공제 중요한 나이와 보유 기간도 6월 1일 기준에 판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았었는데 내 나이가 나보다 한 살 젊게 됐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6월 1일자 기준에서 내 나이를 판정하고 거기에 맞게 정확성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부과가 되는 걸까요? 자, 두 단계에 걸쳐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동산 소재에 있는 이 시군 자치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각각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럼 이 재산세가 부과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유형별로 이 공제 금액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 주도지 관할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유형 그러는데, 유형에는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그게 세 가지 나눠지는데, 첫 번째 유형은 주택,
주택은 주택 부수 토지를 포함합니다. 이 주택의 경우는 기본 공제가 6억 원이 되고 만약 1세대 1주택자면 11억을 공제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종합 합산 토지인데 나대지나 잡동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5억을 공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토지는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공제액이 80억에 달합니다. 이게 그 모든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과 토지를 이렇게 세 가지 유형별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유형 내에서 각 인별로 계산한 공식 합계를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을 결정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금년 11월 22일부터 발급될 이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이렇게 납부 안내와 함께 실제 산출 세액 명세까지 받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캐낼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으면은 좀 더 자세하게 챙겨보라는 이유가 바로 화면 같은 내용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조세 불복이 2배로 증가를 했어요. 2016년에 10,00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에 20,000건 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조세 행정이 발달해 가지만 아직도 정확한 세무 행정을 마쳐나가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잦은 법령 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우리가 고지서를 받으면 필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특히 우리가 강남권에 있는 주택들을 볼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이게 2021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보시다시피 강남 서초구와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많이 했는데 이 재건축 아파트에 너무 터무니없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다는 것이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보유 기간을 갖다가 너무 짧게, 즉 멸실 이후부터 우리가 보유 기간을 기산했다는 것이 많은 그 내용이에요. 그만큼 세액 공제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것인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금년도 그럼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어떤 사항들이 발생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5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대주택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저는 임대주택과 등록문화재만 있는데 이제는 기숙사나 미분양주택, 어린이집도 추가되어서 5가지 종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 전에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과 등록문화재만 냈던 것이 이제는 모든 어린이집, 또 등록문화재, 또 주택 건설 사업용 으로 해서 멸실 목적의 주택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기존에는 상속주택 중에서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이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만 해당됐던 건데, 금년 9월 7일 날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늘렸습니다.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제하는 걸로 이렇게 법제화 시켰고요. 네 번째 이제 법인 소유 주택 단일화 세율 적용인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종중재단 같은 거, 향교재단 같은 거 많은 문제를 낳았던 거예요.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 것들도 이제는 일반 누진세율로 납부하게끔 이렇게 막아놨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자,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1세대 1주택, 뭐 합산 배제주택, 뭐 세율 적용 시 1주택 수채 이런 거였는데 그 개념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합산 배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상에서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가장 큰 혜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수에서 주택수에 제한다는 것은 이게 주택이지만은 1세대 1주택에서 빼겠다는 얘기예요.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는 그 없는 걸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1세대 1주택이 중이냐? 1세대 1주택은 세율이 기본 세율이고 더 큰 것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주택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뭐 중과 받을 바에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으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혜택이 있는 그런 개념이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세율 적용 시 주택수제택은, 이것은 우리가 중과할 때
조정 2주택 이상은 중과하지 않습니까? 중과를 할 때 이 주택이 있어서 중과 받게 되는데 중과할 때 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과할 때 빼니까 세율은 다 기본 세율 받게 되는 거죠. 중과세율이 아니라 세율 적용 되는 거고. 또 그러나 세율 적용해서 중과세 빼지만 그 금액만큼은 그 공시가격은 과표에는 산입해서 종합부동산 산출에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세액공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우리가 고지서를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 개정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 재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9월 7일 날 이제 국회 입법 의결을 거쳐서 법제화가 됐는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인데 자, 일시적 주택의 이사 등으로 신규 취득 주택할 때는 그 신규 주택 취득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종전주택 양도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변화가 상속주택이 있었는데 상속주택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지분율이 40% 이하고 또 저가 상속주택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인 저가 상속주택은 기한 제한 없이 계속 주택수에서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넘어선 그러니까 지분율이 40%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 빼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저가주택도 우리가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저가주택을 공시가격이 3억 이하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지방저가주택은 우리가 세율 적용 시 없는 걸로 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고지서 보더라도 제대로 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또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자가 발생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캐시플로가 이렇게 현금 유입이 없는 고령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내기에 상당히 버겁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 즉 60세 이상이거나 또 5년 이상 보유하고 첫 번째,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자, 네 번째 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아니면 상속할 때까지는 이 종합부동산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갖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크게 우리가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금년도 100% 적용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이건 시행령 개정 통해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비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약 20에서 30%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오늘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받으면은 뭘 하게 될 건지 총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입니다. 혼인합가나 동거봉양합가, 등록문화재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 어린이집, 임대주택 이런 것은 전부 다 1세대 1주택 판매할 때 없는 걸로 봐서 제외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합산 배제 여부입니다. 합산 배제 여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효과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 또 등록문화재주택, 임대주택, 주택건설용 멸실목적주택, 즉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조합에서 이걸 주택을 이제 재건축이나 재건을 하기 위해서 샀는데 이걸 다주택자로 해서 우리가 종부세를 내면 안 되니까 3년 내에 멸실하면은 종합부동산세 현재 합산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상당히 많은 제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문의사항이 발생하니까 이 국세청에서 아예 이 자가진단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홈택스에 실어놨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자, 임대주택
합산 배제 자가진단,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 과연 합산 배제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 납부 컬럼에 가서 일반 신고 부분에 가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면 임대주택 합산 배제 자가진단이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뜨게 되는데요. 실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 납부에서 일반 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임대주택 합산 배제 자가진단 이런 클릭이 나옵니다. 여기 클릭하면은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 답변하다 보면은 결론이 딱 나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 배제 주택입니다. 합산 배제 주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나는 거죠. 여기 맞게 우리가 또 이 홈택스에서 바로 합산 배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편리한 프로그램이라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 고지 사업상의 이제 세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 재산세 감면 여부입니다. 재산세 감면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감면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그 감면율만큼 공시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내진 성능 구비주택 같은, 또 주택연금 가입자 주택 같은 것은 뭐 25%, 어떤 것은 50% 이렇게 감면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감면주택에 대해서 해당 사항 입력하면은 그만큼 공시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고지서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세 감면주택이 제대로 감면을 받아서 공시가격이 줄어들었는가, 이건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세율과 세부담 상한 적정 여부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세율 규관이나 세부담 상한 내 이제 그 세금이 고지됐는가 확인하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금년도 9월 7일 국회 법을 통과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가진 사람들은 꼭 이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법제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원치 않게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세액공제가 제대로 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가 1세대 1주택에서 정말 큰 혜택이 있는 내용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것은 보유기간이에요. 보유기간이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나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이 잘못 입력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는 멸실 이유가 아니라 그 주택을 최초 취득한 때부터 보유기간을 기소하고, 상속주택도 상속 개실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최초 취득한 일로부터 이 보유기간을 기소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가 아닌가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이 신고 납부에 가서 우리가 클릭하면 이제 국세 부분이 있고, 이 국세 부분을 한번 딱 클릭하면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여기 클릭하면 내가 이제 쭉 납부할 세액들 뜨는데, 거기 바로 종부세가 하나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내가 점검하면은 올해 내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구나. 그러면은 12월 말기에 가서 내가 종부세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홈택스 할 때는 이렇게 꼭 공용인증서 아니면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실제 이 화면에서 보신 자료가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출에 관련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명확히 보이도록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봤는데요. 보실 것이 과세 표준이 적정하게 산출됐는지, 세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 산출하니까 종합부동산세액은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공제할 재산세액도 내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세액이 나고, 이 세액공제가 제대로 됐는지, 마지막으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 제대로 산출됐는지, 이런 사항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돼서 이제 하나 더 하는 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우측 하단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뭐뭐 주택에 몇 건 이렇게 나타나 있고, 여기 나타나 있죠. 감면의 공시가격. 이 부분이 내가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항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출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과세표준이 제대로 나왔는지 산출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산출은 첫 번째
첫째, 자, 인별 공시가격을 다 합계합니다. 내가 주택이 5개 있으면 5개에 대한 공시가격을 다 더해서 거기서 첫 번째, 기본공제를 제외합니다. 다주택자는 6억,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공제하는 것이요. 그 나온 금액에 대해서 이제 공정시장가액분을 곱하는데 올해는 60%를 곱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다시 80% 이제 하나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 그 미확정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다 60% 곱하면은 바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께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내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적정하게 산출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율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야말로 종부세 폭탄이란 말을 듣고 있는데 특히 조정 2주택, 3주택 이상자에도 정말 폭탄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랄 정도로 세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종합부동산은 총 6단계 누진과세로 되어 있죠. 3억 이하, 6억 이하, 10억 이하, 50억 이하, 94억 이하, 94억 초과 이렇게 6단계 되어 있고요. 만약 이 일반 2주택이나 조정 1주택인 경우는 0.6%부터 3%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꼭 잊지 말고 또 누진 공제액도 제대로 반영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자동 반영되어 있지만은 또 의도지 않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누진 공제액도 염두에 두기 바라겠고요. 특히 다주택자는 꼭 세율 적용이 제대로 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결국 세율 적용에서 내가 말한 합산 배제 1세대 1주택 또 세율 적용 시 재주택 이런 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염두에 두시고 꼭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세액 공제인데 종부세 세액 공제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제 고령 공제가 있고 두 번째 장기 보유 공제가 있고요. 고령 공제는 이제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공제 주는 건데 60세 이상이면은 우리가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면은 30%를 공제해 주고 70세 이상이면 40%를 공제해줘요. 상당히 큰 혜택이죠. 두 번째, 장기 보유는 5년 이상 보유하면은 산출세액의 20%까지 공제해줍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면은 40% 공제해주고요. 15년 이상이면은 50%를 공제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령 공제와 장기 공제의 최대액이 합치면은 90%가 되는데 이것을 또 법령으로 인해서 80%나 공제하게 막아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노령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는 중복되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최대치는 80%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실제 사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출세액이 750만 원이에요. 나이가 72세고 16년 보유했어요. 그럼 노령공제 최고치, 장기보유의 최고치 합쳐서 90%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맞게 우리가 공제액을 산출하면 노령공제는 750만 원에 40%니까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장기보유 공제는 375만 원 나와서 이 두 금액 합치면은 675만 원을 공제 금액이 산출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750만 원에 80%는 600만 원만 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정확히 계산되었는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 세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표로 보면 쉬운데 실제 계산 절차는 만만치 않습니다. 끝까지 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일반 2주택이 하는 전 직전 연도 총 세액의 150% 이내, 그 다음에 조정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300% 주고 법인은 세부담 상관이 없이 산출세액을 그대로 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부세 상한제 물론 일단 산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산칙이 자, 직전 연도 총세액 상대액, 그러니까 종부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유세죠. 보유세, 직전 연도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율, 아까 말한 일반 2주택 이하는 150%, 조정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 300% 곱해서 우리가 상한 금액을 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제 지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 예시를 한번 보면은 자, 1주택자고요. 1주택자고 직전 연도 재산세 600만 원, 종부세가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총 세액 상한액은 600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하니까 2,6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이 문제 5억
올해 3주택이 됐기 때문에 300%를 받게 돼서 7,8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올해 재산세가 800만 나오고 종부세 산출에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총세액 상당은 8천만 원 더하기 800만 원 더하기 8천만 원에서 8,800만 원이 되고요. 그럼 이분은 과연 이 종부세 8천만 원 다 내야 되냐는 얘기죠. 이때 이게 8천만 원이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 정말 너무나 직전 연도에서 과다하게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종부세 세부담 상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제 초과액을 계산하면은 자 8,800만 원에서 7,80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 초과된 거예요. 계산하면은 7,800만 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초과된 1,000만 원을 올해 산출된 종부세 8천만 원 빼줘서 실제 올해 납부해야 될 종부세는 7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총 세액 상당액을 계산해두고 올해 총 세액 상당을 계산해두고 작년 총 세액 상한액에다가 만약 다주택자면은 300% 곱해서 나온 금액이 그걸 갖다가 올해 나온 총 세액 상한액을 차액을 종부세에서 빼준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만큼 실질 과세가 되고 또 급격한 세금 상승을 억제해서 납세 저항을 조세 저항을 막아나겠다는 얘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그 과세 대상 물건표에서 뭐뭐 주택에 몇 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또는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종부세 내는지 궁금하면은 그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 발급 카드 메뉴에 가서 세금 신고 납부에 들어가면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 및 세액 상세 내역 이런 이제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 메뉴를 누르게 되면 내가 납부해야 될 또 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명시된 그런 그 주택에 대해서 명세가 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걸 보고서 실질적으로 고지서가 정확하게 발급됐는지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견해서 이제 체크해 보니까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정정 신고하는 것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내가 내 방식대로 다시 정정해서 그걸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급된 고지서 금액은 무시가 없게 되게 됩니다. 그게 무효가 되는 거고요. 내가 신고해서 납부한 세액이 이제 종합부동산세 정당을 평가되는데 세무당국에서 그걸 면밀히 조사해서 만약에 과오납이 있으면 10%의 가산세를 내게 되고요. 또 고의로 가서 과소납했다 그러면 40%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정확하게 세무사에 상담하에서 진행하면 좋다고 봅니다. 또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할 때 납부 고증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사나 국세청이 직접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90일 넘으면은 잘 접수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염두에 꼭 두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의 신청할 때는 한 가지 잊지 말할 것은 꼭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납자료에서 가산세가 3% 발생하게 됩니다. 또 100만 원 이상 미납하게 되면은 매일 0.025% 한 달에 1.2%에 가까운 거의 60개월 동안 우리가 가산세, 중과세를 맡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종합부동산 납부 기한은 이제 뭐 알고 계신 대로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납 시엔 납부제한세가 가산세가 3% 발생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납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 넘어가면 매월 1.2%를 60개월 동안 중가산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당연히 부가세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 우리가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게 됩니다. 또 이제 분납제도가 있는데요. 250만 원 초과되면은 이제 6개월 이내 분납하게 되는데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인 경우는 250만 원 초과분을 일단 납부를 하고 남은 차액을 우리가 이제 분납하면 되고요.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2분의 1을 분납하고 나머지 2분의 1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체크할 사항 5가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두 번째, 합산 배제주택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세 번째, 재산세 감면 여부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네 번째,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액공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이 다섯 가지 사항을 꼭 체크해서 불필요한 세금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시즌에 맞이해서 종합부동산세 보조세를 받았을 때 꼭 체크해볼 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고요. 항상 부동산이나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시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